반갑습니다. 하루한장 통합사회입니다. 빌드업 세계사, 중2 세계사, 중등역사 1. 오늘은 9강 고대 그리스 세계의 도시국가였던 아테네, 스파르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 다운받으시고 쓰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 세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앞 시간에 서아시아 세계 문명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대 그리스 세계는 옆에다가 지중해 이렇게 적을게요. 이런 지중해 지역의 이 고대 그리스 세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 자, 지금 이렇게 수많은 폴리스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도를 대충 이렇게 살펴보자면, 자, 이렇게 대충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도가 좀 그림이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자, 여러분들 보면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프리카거든요. 여기가 서남아시아고 이게 인도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여기 있는 이렇게 톡 튀어나온 데 있죠. 이걸 우리는 발칸 반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튀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요 발칸 반도 앞쪽에 있는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베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있는 데가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어쨌든 여기 발칸 반도 지역을 이제 확대한 그림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지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동네는 지금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에게해거든요. 바다 이름을 쓰시고, 자, 그래서 여기 마케네나 크노소스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예전에 발달했던 문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게 문명입니다. 자, 에게 문명이 물러나고 이제 이 그리스 발칸 반도 요 동네는 엄청 해안선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안에 엄청나게 산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전체적인 통일 국가를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산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항상 우리 산이 있으면 산하고 산 사이에 여기에 도시가 형성이 되면 여기랑 요 산 너머에 있는 다른 도시랑은 문화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산을 경계로 내지는 해안선, 복잡한 해안선에 의해서 자, 도시국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형성 배경에 뭐라고 쓰냐면 산이 많다. 그리고 해안선이 복잡하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래서 통일국가가 어렵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통일국가가 어려운 이런 환경에 의해서 자, 형성칸에 기원전 BC 8세기에 각각의 도시의 국가가 형성되는데 이런 도시의 국가를 우리는 폴리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폴리스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자, 이게 발칸반도라고 얘기를 했다 그죠? 여기서 조금 더 튀어나온 요 반도 이름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그리고 이 섬이 크레타 섬이고 그 다음 이쪽이 이제 터키 있는 쪽인데 여기를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 각각의 도시들, 스파르타라는 도시, 아테네라는 도시, 테베라는 도시, 이런 도시, 여기도 안 적혀 있는 도시들이 많겠죠. 이 도시들에서 도시국가인 폴리스들이 많이 형성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폴리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그리스의 폴리스들 중에서 아테네와 그 다음 스파르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이 서양 세계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고대 그리스 지역들이었으니까 잘 공부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상에서도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표시를 해볼게요. 아테네,
스파르타 요 두 군데 표시를 하고 우리 여기다가 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름 중에서도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름 기억하시고 스파르타가 있는 땅이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역들은 도시들이 많은데 각각의 도시들은 각자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자, 너는 너네의 정치를 해. 우리는 우리의 정치를 할게. 그런 식으로 도시 간의 정치가 독립되어 있는데 그들은 같은 언어를 씁니다. 언어가 같다는 건 상당히 이 관련성이 많다는 얘기다. 그죠? 문화적으로도 교류가 많고. 그 다음, 같은 종교를 가집니다. 제우스 신, 뭐 이런 다양한 신들이 있다. 그죠? 종교가 같아요. 자, 그리고 이네들은 4년에 한 번씩 모여서 자, 올림피아 제전이라는 걸 합니다. 오늘날 올림픽의 기원이 될 텐데 몇 년마다 한 번씩 모였을까요? 자, 4년마다 한 번씩 모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달리기나 레슬링이나 뭐 창던지기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이네들이 올림피아 제전을 했던 이유는 뭔가 생각해보면 그래도 4년 만에 우리가 언어도 같고 종교도 같은데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어떤 유대감, 그 다음 동족의식 이런 것들을 높여보자. 우리 좀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올림피아 제전을 4년에 한 번씩 열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도시가 하나 있으면 여기 도시들이 이렇게 각각 있는데 이 각각 도시의 이 구조를 보면 자, 여러분들 구조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있으면 뭐 부엌이 여기 있고 거실이 여기 있고 집의 구조라는 게 있다. 그죠? 내 방도 구조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이 도시 폴리스의 구조라는 게 있는데 폴리스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했을 때 폴리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 신전이 있습니다. 자, 그 신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요. 그래서 구조에 아크로폴리스 이렇게 적을게요. 자, 여기에 신전을 둡니다. 자, 신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제사 지내는 신전을 두고 그 다음 그 주변으로 해서 아고라가 또 있습니다. 아고라는 뭐냐면 우리가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넓은 어떤 열린 어떤 열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열린 장소는 왜 필요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여러 사람이 모일 필요가 있었다. 왜 모이냐? 각종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아니면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이 시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광장이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는 하나의 그 덩어리 나라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도시국가가 형성되었는데 도시국가가 형성된 이런 도시들이 쪽쪽쪽쪽 형성된 이유는 뭐냐면 산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해서 통일된 국가를 건설하기 어려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각각의 도시들은 정치적으로 독립되었으나 언어나 종교는 같고 그래서 그런 동족의식을 느끼기 위해서 올림피아 제전을 했다라는 것과 각각의 폴리스는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 이런 것들로 구조되어 있었다라는 것까지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아테네의 발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 많은 도시 중에서 가장 왕성했던 도시 두 도시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입니다. 자, 그 중에서 아테네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테네라는 나라는 성립 초기에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를 보면 처음에는 왕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1번 왕정 이렇게 쓸게요. 왕이 정치를 했습니다. 얘네들도 옛날에는 그리고 나중에는 귀족이 대표가 되어서 귀족 정치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평민들이 귀족, 왕 이런 사람 말고 평민들이 지위가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평민 지위 성장 요거를 한번 잘 봐두시는데 이 평민들이 어떤 계기로 이 자기들의 지위가 성장을 되는가 봤을 때, 자, 이 지역은 무역을 잘 합니다. 그 다음 상공업이 발달해 있어요.
자, 그래서 평민들이 부를 축적합니다. 돈을 많이 모은다는 얘기다, 그죠? 돈 가진 평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발벗고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여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평민의 지위가 성장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등장하는 정치적인 형태는 뭐냐면 돈이라는 얘기거든요. 돈 있는 사람한테는 권력을 주자. 그래서 금권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에 따라서 정치 참여하게 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 금권정 주장했던 사람 이름 솔론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솔론, 이런 것도 기억을 한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기가 막 이렇게 지나서 흘러가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참여하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우두머리,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대표인 것처럼 하는 그런 참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참주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 명이 참주가 나타나면 독재를 하기 쉽다라고 해서 이 참주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참주정에 반대하면서 독재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 이름 적어봐 해가지고 다 같이 이름을 적어내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을 추방하는 제도, 이런 것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독재를 반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클레이스 테네스라는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5번.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민주 정치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민주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아주 오랜 세월 이 왕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정치 체제 하에 많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놓여 있었다, 그죠? 그런데 이 옛날에 이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 정치 기틀을 마련해서 이 민주정을 실현하는 지역이 있었구나라는 거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민주정치 기틀 마련에 아주 중요한 사람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페리클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테네가 흘러가서 민주정치 기틀을 제대로 마련하기까지 과정을 겪었구나를 한번 잘 봐두십시오. 자, 그러면 밑에 빈칸에는 뭘 쓰는가 했을 때 방금 등장한 사람들의 이름을 쓰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칸에는 솔론을 쓰고 두 번째 칸에는 클레이스테네스를 쓰고 세 번째 칸에는 페리클레스를 쓰십시오. 자, 이 외국 사람 이름이 되다 보니 우리가 참 생소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는데, 자, 솔로는 무슨 얘기를 했다? 앞에서 여기서 봤다, 그죠? 솔로는 뭘 얘기했냐? 돈 있는 사람은 자, 재산의 소유 정도에 따라서 일반 사람한테도 참정권 주자. 자, 일부, 그러니까 일반이지만 일부다, 그죠? 일부의 평민에게도 정치 참여의 기회를 주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솔론입니다. 솔론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정치 참여하고 이런 시기를 거치다 보니 참주가 등장하면서 막 독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 독재 안 되겠다. 지 맘대로 다 하네? 이러면서 클라이스테네스가 독재 안 돼. 독재 반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 클라이스테네스부터 이제 평민 정치가 확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때 참주가, 그러니까 독재하는 사람이 출현하는 것을 막자, 방지하자. 그래서 독재를 방지하자라고 주장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도편 추방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도편 추방제는 100%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도편 추방제 기억을 해두고 도는 도자기라고 생각하세요. 도자기를 쪼개요. 그럼 파편이 난다, 그죠? 그 도편을 이렇게 나눠 가진 다음에 자, 이렇게 도편을 나눠주고 사람 이름을 쓰게 해요. 자, 독재 정치 할 것 같은 사람 이름 쓰세요 해가지고 이걸 다 모읍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름이 많이 적힌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10년 동안 아테네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자, 그것을 도편 추방제라고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리클레스 이름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페리클레스 때 민주 정치의 전성기다. 그래서 민주정의 전성기다. 가장 발달할 때인데, 자, 이네들은 직접 민주 정치를 실행하게 됩니다. 1학년 때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자, 민주 정치에는 우리가 대표를 뽑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이제 국회에 가서 어떤 자신의 의견을 낸다든지, 이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간접민주 정치는 규모가 클 때 하는데, 아테네 같은 경우는 도시국가고 규모가 작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규모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직접 민주정치, 요거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두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때 예외 조항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직접 민주정치이지만 여자는, 이때는 여성을 시민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죠? 그 다음 노예는, 그 다음 외국인은 참정권을 주지 않았다. 이 부분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직접 민주정치 하면서 요렇게 외국인, 요렇게 그 다음 노예, 여자 참정권 안 줬다,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 정치 부분 배울 때 사회 부분에서도 아테네의 민주정이 거론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뭘 했느냐 했을 때, 자, 이 시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걸 민회라고 하고, 여기서 법을 정해요. 그래서 입법권 가지는 민회가 있고요. 여기서 토론도 하고, 그 다음 투표도 하고 하면서 우리 어떻게 해볼까, 저떻게 해볼까 하는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당히 민주적이다, 그죠? 자, 그 다음 공직자, 그 나라 일할 사람, 그 다음 배심원 해가지고 이 재판에 그거 참여하거나 이렇게 재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끌게 하는 배심원, 이런 사람들도 누구나 뭐 이렇게 그 독재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추첨에 의해서 뽑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나 지금 여기 회의할 틈이 없어, 나 일해야 돼 라는 사람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수당도 지급합니다. 자, 그래서 공무수당도 지급했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직접 민주정치 했구나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민회, 입법권, 공직자, 배심원, 추첨, 공무수당,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어려운 단어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지만 이런 단어들의 의미와 뜻을 알면 이것들이 직접 민주정치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과정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테네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이번에는 스파르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파르타는 성립에 보면 스파르타는 엄청난 정복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사 통치를 했던 국가가 스파르타인데요. 왕이나 이거는 시민 모두 참여했다기보다 왕이나 귀족이 중심이 됩니다. 귀족이 정치를 담당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은, 여기 참고 표시해서 진짜 중요한 일은 민회에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하는 민회에서 결정하기도 하였다. 여기 중요한 일, 이렇게 한 일의 경우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 다음 이들의 특징은, 자, 스파르타에서 여러분들이 남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7살 때 내지는 아주 어릴 때 군대에 갑니다. 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군사훈련을 받고 쓰세요.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 스파르타가 엄청 군대가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스파르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그리스 세계는
늘 그냥 그대로 있는가 했을 때 모든 지역은 흥망성쇠가 있다. 그죠? 그리스 세계도 자, 우리 앞에서 우리 서아시아 지역 할 때, 자, 여기 우리 앞에 장에 보면 여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있다. 그죠? 이 페르시아랑 지금 이 페르시아가 왜 멸망했는가 우리 여기 필기했을 때 그리스랑 전쟁하면서 얘가 옥수로 쇠퇴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저 전쟁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적혀져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자, BC 5세기경 아까 전에 우리 방금 봤다. 그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침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 했을 때 그리스가 승리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아케메네스 이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왔겠다. 그죠? 그럼 아테네나 스파르타 중에서 누가 이거에 더 빨리 맞섰어야 되는가 했을 때 아테네가 얘랑 주가 돼서 싸웠어야 되겠다. 그죠? 그럼 아테네가 지금 여기서 오는 페르시아 군이랑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작은 도시 국가예요. 그래서 주변의 도시들을 이렇게 뭉쳐서 델로스라는 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뭉쳐진 동맹이 있어요. 그 동맹 이름이 델로스 동맹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스파르타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또 동맹을 만들어요. 그거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펠로폰네소스 동맹, 델로스 동맹 이렇게 동맹을 두 가지로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는 우리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저기 델로스 동맹 거기서 이제 주가 되어서 여기 승리를 이끌어냈겠다. 그죠? 그래서 아테네 중심의 쓰고 있죠. 델로스 동맹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그리스가 승리하고 나서 아테네는 더 성장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아테네가 이렇게 승리를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지중해의 무역을 독점하게 됩니다. 무역을 독점하고 아주 강대한 해상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한참 이후에 펠로폰네소스, 방금 펠로폰네소스 지역, 여기다, 그죠? 펠로폰네소스 반도, 펠로폰네소스? 그럼 그리스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얘기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건 누구랑 싸웠냐라고 얘기를 하면 방금 두 개의 동맹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있었다, 그죠? 자, 이 동맹은 누구가 중심이 됐는가 했을 때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그 다음 델로스 동맹이 있었다. 그죠? 누구 중심이었나 했을 때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 요 두 개의 동맹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가 승리를 하냐 했을 때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아주 오래 가게 되거든요. 얘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 전쟁을 오래 했어요. 여기서 이 각각의 도시 국가끼리 전쟁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자, 이 전쟁 오랜 전쟁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그리스 지역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스 쇠퇴 이렇게 적을게요. 자, 이런 쇠퇴한 것과 맞물려서 저 위에도 보면 그리스 말고 저 위에 마케도니아, 지금도 마케도니아, 북마케도니아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케도니아가 있는데 자, 이들이 이렇게 쳐들어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가 쇠퇴되고 누구한테 망하느냐 했을 때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정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케도니아에 정복됩니다. 자, 이 마케도니아에 나중에 엄청 강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 이름이 알렉산더 대왕이고 자,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서 이 페르시아 지역 전체를 다 점령하게 되죠. 그게 알렉산드리아 제국인데 우리 저번 시간에 여기 보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알렉산드로스에게 멸망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등장한다, 그죠? 이게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한 제국이구나 라는 거 앞서도 말한 바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복잡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 그리스 문화와 이쪽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좀 많이 길어져서 내용이 많아서 이걸 한 장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문화는 좀 인간적이에요. 인간 중심적이에요. 사람도 조각 같은 거 보면 진짜 사람처럼 막 살아있는 것처럼 조각해져 있는 거 많거든요. 그리고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건축이나 조각을 보면 아주 몸을 조각해도 조화롭고 건물을 조각해도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교과서나 문제지나 내지는 좀 찾아보세요.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일단 진도가 바빠서. 그 다음 아테나 여신상 이런 것들 보면 아주 조화롭고 균형을 강조하고 인간 중심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 역사, 여기는 뭘 적냐면 자, 문학이 있어요. 문학. 자, 문학가 중에서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일리아드, 그 다음 오디세이, 이거를 읽어본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역사 부분에서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페르시아 전쟁을 기록합니다. 그걸 역사라는 책에 묶었고, 그 다음 투키디데스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하지만 이게 완전 완전 생소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대충 이름을 봐두고 이게 그리스 사람들이었지, 그리스의 작품들이었지 정도를 알아야 객관식 문제도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 이런 것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우리 저기 피타고라스 들어봤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들어봤을 건데, 자, 수학 이런 것들, 수학자. 그 다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들어봤다, 그죠? 의사들 하는 선서 있다, 그죠? 여기서 의사, 이렇게 다양한 이런 학자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냥 봐두십시오. 자, 그 다음 소피스트도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자, 소피스트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옛날에 아테네 지역에서 이 소피스트들은 웅변이나 아니면 논리학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사람을 소피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소피스트는 진리라는 건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진리의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각자의 주관성을 강조합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소피스트에 반해서 소크라테스는 이들의 반대 의견을 펼칩니다. 자, 진리는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진리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자, 사실은 소피스트나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심오한데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게 조금 좀 이렇게 비약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일단 우리가 이렇게 세계사책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 이후에 소크라테스를 이어가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자, 이런 사람들 이름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이 듣게 될 것이고, 그 다음 고등학교 그 통합사회 과정에서도 이름이 등장하니까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 문화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고대 그리스 세계는 이렇게 도시 국가들이 나누어져 있었고, 도시 국가 중에서 대표적인 도시 아테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스파르타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정치가 발전하는 이 과정에서 민주 정치가 어떤 식으로 확대돼 나갔는가와 도편 추방제라는 개념과 직접 민주 정치에서 여성 노예 외국인 참정권 없다는 거, 그 다음 스파르타의 경우 강력한 군사 국가였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 의해서 그리스가 승리를 하면서 아테네가 이제 중심이 되는, 아테네가 이제 힘을 가진 이런 상황에서 자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델로스 동맹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리스 자체가 쇠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던 나라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정복되었다까지 찬찬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학생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그냥 암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순서를 이해하고 체계를 정리하면서 공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리스 문화는 인간 중심적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고 이게 그 말이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고,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어렵게 출제를 낼 때 간혹 출제되니까 한번 이런 것들은 잘 유심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큰 맥락에서 고대 그리스 세계 우리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케도니아에서 시작되는 그 알렉산드로스에서 여기 우리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30분이 넘어버렸네요. 자,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고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